자,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계 핫한 이슈들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배터리 업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배터리 업계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심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좀 우려할 수준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연일 네. 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현상들을 볼 때는 다각도로 그 현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건데 예.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제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저게 전기차 지나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전기차가 지나간다 그래서 너무나 많죠. 예, 뭐 이렇게 놀랍지 특별히 않아요. 놀랍지도 않은 네.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상화돼 있고 이제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자, 조금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물론 이제 중국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애써 애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CATL 같은 경우 막대한 재고가 현재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한 6조 정도 다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 재고가 10조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재고인데 이제 재고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재고입니다만 원재료라든지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간재 이런 것들도 다 재고로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예. 재고라는 것은 지금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재고이기 때문에 꼭 완제품만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안 팔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원재료를 확보했다는 것도 재고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저게 저렇게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저 재고가 쌓이는 구간에 있어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입니다. 네. 작년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비쌀 때 샀다는 거죠. 비쌀 때 산 건데 지금 저게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위 운전자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커피가 잘 팔릴 걸로 생각해서 원두를 사놨다.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팔린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지금 자금 압박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운전자본에 대한 자금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게 이제 비싸게 원재료를 사왔는데 지금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납품처에서는 지금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니네 비싸게 팔지 말고 싸게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2022년 1분기 때 LG엔솔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을 아닌 을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LG엔솔이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현대차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납품을 할 때 저걸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산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벌써 말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그 납품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결국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다라면 결국 가격을 또 떨어뜨리는 거죠. 서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원재료 가격이 한번 올라가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유지된다라고 생각해요. 라면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라면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거는 기업과 기업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격 변동성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됐다라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전 또 한 가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국의 6대 그러니까 6번째 규모의 양극재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율 6위인 업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재고가 예.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애써 외면할 수도 있고 뭐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본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본 거지 제가 지금 2차 전지에 악재가 있나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도 지금 이것을 거론을 안 하는 거죠. 네. 애써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반응을 하고 나쁠 때는 이걸 반응을 안 해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리튬 이런 것들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사랑은 식거든요. 사랑이 식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격언이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눈이 덮였을 때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평화롭죠. 네. 근데 눈이 녹고 나면 우리가 보기 싫은 것들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눈에 덮인 황홀함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균형적인 시각, 저희들이 이제 뉴스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뉴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불편한 것도 우리가 뭐 외면하고 싶은 것도 꼭 다뤄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저희 NBN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균형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 균형 감각이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붉어지는 것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각을 보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봤던 리포트가 이제 이 뉴스를 다루면서 떠오르는데요. 그 뉴스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가 다 되고 났을 때에 만약에 이 그 전기차의 판매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네. 과잉 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완공이 됐다. 그걸 다 더하면 예.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신지 느낌이 확 벌써 네.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설한다, 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봤습니다만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것이 되는 부분들을 보기에 물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만 글로벌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현재 판매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판매는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점점 덜 팔리고 있다는 덜 팔리고 거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00대 팔리던 게 110대, 그러니까 100대가 팔렸던 게 이제 90대, 60대 팔리긴 팔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달에 100대 팔렸던 게 이번 90대 늘어나긴 늘어났죠. 다 합치면 190대니까. 예. 그다음에 합치면 80대니까 270대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뉴스가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현장의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투자 전략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또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2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보다 사실 이게 한 달이 먼저 발표가 되는 그 미국 업체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 업황을 이제 미리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주는 여파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구분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을 하는데 메모리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도 지금 노트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PC에 들어가는 걸 그냥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 이제 입력을 하면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TSMC라든지 엔비디아라는 건 파운드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데 이건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적인 거. 만약에 삼성전자 걸 쓰다가 인텔을 써도 아무런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지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한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빨리 발표됐냐? 얘네는 분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게 시간차가 달을 끊는 있죠. 게 우리는 1에서 3까지 끊어야 되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12월서부터 2월까지 끊었던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눈높이를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재고 자산에 대한 상각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반도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컴퓨터는 가장 늦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기술이 네. 발전하니까 1년 전에 나온 컴퓨터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이라 본다면.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재고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에 가보면 초기 모델의 핸드폰도 분명히 재고가 있긴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이제 물론 중간에 상각을 하지만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번에 상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집에서
집에서도 갑자기 대청소를 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청소를 하지만 대청소를 할 때는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대청소를 하죠. 뭐 손님이 오신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뭐 좋은 일이 있다라든지 하는 거죠. 자, 이 상각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IR 설명회에서는 2분기가 내지 3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 같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애널리스트가 다른 게 2분기, 3분기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매출처와 벌써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자 반도체 있어요?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제 수요처에서는 필요하니까 언제부터 공급 가능해요라고 해서 타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업황이 터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번에 청소를 한번 하자라고 네.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런 용어를 이제 증권가에서는 빅베스라고 합니다. 회계 용어로. 근데 이제 이거는 완벽한 빅베스는 아니고 스몰 빅베스 정도. 이게 빅베스가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스몰 빅베스 정도로 지금 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냈다가 좀 맥을 못 추고는 있는데 여전히 업황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재고가 이제 정점을 찍고 그러고 나면 바닥을 찍는다라는 건데 재고와 바닥을 찍는 건 다른 논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재고가 늘어나고 나서 감산이 들어가면 바닥을 찍었다. 근데 그 바닥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은 터널을 들어가는데 초입이에요. 이 터널이 1m짜리 터널인지 10km짜리 터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신호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에서도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챗봇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챗 GPT에 따라서 그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여기에 이제 시스템과 메모리가 다 같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얘기했었던 부분들, 우리 SK하이닉스가 얘기했었던 부분과 또 일치해요. 챗 GPT에 들어가는 GPU와 일반적인 메모리, 서버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둘 다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재고 사이클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2019년도에 재고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서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는 일부 과잉 투자가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이 지금은 다시 돌아오긴 쉽지가 않죠. 예. 저도 노트북을 바꾼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트북은 2년 쓴다고 해서 바꿀 만한 요이스는 아니죠. 저도 그때 당시에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 노트북을 바꿨거든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그 반도체 수요로 이제 직결됐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2년마다 또 노트북을 바꾼다?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아직은 텀이 안 돌아왔죠. 텀이 안 돌아왔죠. 네. 더군다나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쓸만한데 굳이 바꿀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 이제는 네. 또 동영상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도 안 하고 오프라인 이제 강의로 대면이니까요. 대면 강의니까 쓰임새도 또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챗GPT발 반도체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셔야지 단순하게 일부 그냥 내피셜로 2019년도에 재고가 정점을 찍고 2020년에 화랑새로 돌아섰다. 그땐 코로나 전국이었다라는 특수 상황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는 뭐 신호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네. 금요일 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적이 아침에 나오니까 네. 제가 오후에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예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물론 삼성.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뭐 눈높이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론처럼 만약에 우리가 100, 보통 시에 100이 나왔다가 지금은 한 5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40이 나와도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50을 예상했다가 60 내지 70이 나오면 뭔가 좀 희망의 근거를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7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또 그 부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볼게요. 이달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집값이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지금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금 반등 기대감이 좀 시기상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좀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 2월 달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는 예. 그런 뭐 정부 정책도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3월 들어서 다시 재차 반등세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 2월 달에 이제 반등세를 나타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급매물이 약간 소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매물이 급매물이 사라지고 나서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이제 핵심 뭐 서울의 지역 같은 경우 거래가 되고 취소 건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들여본다라고 하는데 거래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집값의 거품 요소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2년 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다 취소되는 지금 한두 달 만에 취소가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부터 이거에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취소가 되면 무조건 들여다보기로 거죠. 취소가 정당하냐라고 한다면 뭐 인정되는 거죠. 근데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계약금의 2배로 물어줘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여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약간의 그동안에 조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왜곡 현상들이 바로 잡혀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집값이 재차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틈새가 너무 많았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빌라 안타까운 사태라든지 뭐 어떤 뭐 계약에 있어서의 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잡겠다라는 부분들이 되면서 현재 다시 집값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지 이거는 뭐 여러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추세 자체는 고점에서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하락 추세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1, 2월 달의 반등세는 일단의 약간의 거래가 그렇다고 많이 된 것도 아니죠. 반등세를 나타낸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경제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 추가적으로 대기세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100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100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쪽에 110을 불렀다. 그러면 내가 깎아가지고 100에 샀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만족스럽죠. 네. 근데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100이라고 불러서 100을 딱 줬으면 뭔가 손해본 느낌이죠. 맞아요.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한 90 정도에 살 수 있는 걸 내가 100 주고 네. 산 거 아니야? 지금 부동산 심리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항상 고점이 내 가격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서둘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좀만 기다려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좀만 기다려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끌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볼까? 조금 네. 더 기다려볼까라는 심리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다. 하락 추세니까 그렇게 추세대에 되는 있는 거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상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뭐 일부 뭐 지역 특히 심한 지역도 좀 있죠. 예. 뭐 대구 경북 지역 등 굉장히 심하고 세종 지역도 좀 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서울 중심의 이제 강남의 핵심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떨어지는 정도는 좀 작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정도는 조금 주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쪽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올 가을에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좀 있더라고요. 공급 물량의 좀 확대라든지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이제 공사가 멈췄던 것들이 이제 완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보면 많은 또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의 또 공실이 생길 우려도 그렇죠. 올 가을에 이제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은 또 일부 보시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 뭐 저쪽 송파 쪽, 강서 쪽 이쪽에서 지금 막대한 물량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입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서울이 흥행하지 않으면 그걸 전국적으로 영향을 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군요.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 특별한 네.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공급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 또 많이 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 학군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 매수하시는 분들도 서로 간에 이제 보는 격차가 너무 좀 심해졌다. 과거에는 한쪽으로 쏠렸죠. 오히려 매수자가 이제 매수자가 더 많았었던 그렇기 네.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고민이었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매수자가 좀 주춤하고 있고 매도자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뭐 팔려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공백기가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 확실히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급하신 분들이 항상 그렇죠. 이렇게 좀 제값을 못 받는 거고 느긋한 분들이 오히려 좀 싸게 사는 좀 그런 현상은 뭐 모든 재화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볼게요. 한때 우리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 1위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 적자 1위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월간과 연간 기준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지금 중국이요. 한국이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심했었는데 이제는 의존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심각한 예. 상황이다라는 거죠. 작년 5월부터 무역 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 원유 수입하는 중동보다 무역 적자가 더 커요. 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원유를 들여오는데 네. 물론 이제 수출도 하긴 합니다. 공산품도 수출합니다만 거기보다 무역 적자가 커요. 그런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죠. 예, 예. 무역 적자가 크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호주에서 광물이 들어오거든요. 석탄이라든지 다양한 광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커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어떤 현상이라면 구조적이다라는 거죠. 중국 자체가 일단 좀 변했습니다. 중국 자체가 수출은 늘었습니다만 수입은 증가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역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중간재 수출이었거든요. 화학, 철강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다 만들어지고 중국 내에 예. 소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런 중간재들의 수입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수출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수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랑 겹치는 게 많죠.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휴대폰, 네. 통신 장비 다 이제 우리랑 다 겹칩니다. 따라잡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이제 무역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 이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면서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덧 중국이 이제 우리를 이러한 부분들로 됐다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또 이번에 특징을 보게 되면 산업 내에 무역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반도체를 중국에 팔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또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또 원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네. 이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활로를 찾기는 좀 더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뭐 특별히 사갈 만한 것들 만들어내기가 지금 현재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도 뭐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이후에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도 사태 이후에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던 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단순하게 그걸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이미 넘어섰고 산업의 체력이라든지 경제 구조상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 시작 전부터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예. 이제 단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너무 그 속도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조금 볼멘 소리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탈중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속도라든지 방향이 너무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계에서 대응보다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앞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고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은데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가질 않았어요. 네. 그야만큼 중국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보아 포럼도 현재 지금 중국 하이난에서 네.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많은 분들이 또 CEO들이 거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뭐 그 기업인들의 입국을 막아왔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로 봐요. 너무 그렇게 큰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CEO라는데 제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그동안 못 들어가 봤잖아요. 네. 한번 상황이 어떤지 가서 좀 보고 거기에 있는 현장 뭐 공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거죠. 보고서 네.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보아 포럼 같은 경우 많은 미국의 CEO들이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또 리커창 부총리가 중국의 부총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는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이게 어떤 중대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칩스법, 이번에 뭐 IRA법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칩스법 세부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를 그러니까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5% 이상 공장 증설을 못 해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현재 승인을 받아놨어요. 맞아요. 네. 고도화하는 부분을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서 현장에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공장장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적극적인 중국과 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계 1타 강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